1943년 봄, 미국 레이더 기술자 팀이 해군 함정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달카날 북동쪽 300마일 해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특이한 기구가 열대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로버트 핸더슨 소령은 재킷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는 상승 속도와 풍속, 기압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구는 완전히 팽창했을 때 지름이 40피트에 달했습니다. 이 기구는 200파운드 미만의 혁신적인 탑재물을 운반했습니다. 핸더슨은 워싱턴 해군 연구소에서 18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그는 대기 안정성과 신호 전파에 대한 자신의 계산이 옳았는지 마침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구름 속으로 떠오르던 장치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폭탄도 총도 탄약도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소로 채워진 풍선 외피 아래에는 소형 레이더 송신기와 수신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고고도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온도 변화에 맞춰 핸더슨 팀이 특별히 개조한 배터리로 작동했습니다. 전체 조립체에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레이더 안테나를 수평선 방향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기계식 안정화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일본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며칠 동안 바다 위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하늘을 감시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100마일 이상의 반경에 걸쳐 접근하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과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전통적인 레이더 시스템은 상당한 전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종종 지상 발정이나 함정의 발전소에서 수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았습니다. 핸더슨과 해군 연구소의 동료들은 탐지 범위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전력 소비를 75% 줄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로 설계와 안테나 구성의 일련의 혁신을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 레이더 장치는 3000M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마그네트론 발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 2마이크로초 동안 지속되는 전자기 에너지 펄스를 생성했습니다. 펄스 사이에는 수신기가 멀리 떨어진 금속 물체, 주로 항공기에서 반사되는 메아리를 수신했습니다. 이 전체 주기는 초당 600회 반복되었습니다. 무게는 또 다른 중요한 제약이었습니다. 과도한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구는 비례적으로 더 많은 수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더 큰 표적을 만들고 날씨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기술자들은 최대 탑재물 질량을 180파운드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시스템과 72시간 연속 작동에 충분한 배터리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탐지 데이터를 아래 함정이나 지상 기지로 전달하는 무선 송신기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무자비한 경량화를 거쳤습니다. 회로 기판은 강철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선 하니스도 표준 군사 규격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더 가는 돛체를 사용했습니다. 온도 안정성 또한 똑같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구가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10,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는 온도가 정기적으로 영하 30화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자부품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40에서 90화씨 사이의 작동 온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핸더슨 팀은 장비 쪽으로 복사열을 반사하는 알루미늄 처리된 직물층을 사용하여 단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 배터리 배열로 구동되는 작은 발열체를 통합했습니다. 이 발열체는 내부 온도가 너무 낮아질 위험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온도 조절기로 제어되었습니다. 이 열 관리 시스템은 전체 탑재물 무게에 단 9파운드만 추가했습니다. 풍선 외피 자체는 상당한 공학적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시대의 표준 기상 관측 기구는 천연 고무를 사용했습니다. 천연 고무는 저온에서 부서지기 쉬웠고 장기간 자외선 노출 시 빠르게 열화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에크런에 있는 구시어 공장의 미국 화학자들은 클로로프렌 고분자를 포함하는
합성 고무 화합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영하 50에서 영상 120화씨의 온도 범위에서 탄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재료에는 또한 자외선 안정제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주정도의 연속 노출까지 작동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외피를 제조하려면 재료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기구가 충분한 고도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얇으면 수소가 막을 통해 너무 빠르게 확산되어 조기에 하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쿄의 일본군 작전 이반자들은 미국 감시 능력에 대한 가정에 기반하여 태평양 공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942년과 1943년 초 내내 일본 제국 해군 사령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접근하는 항공기를 시각 관측이나 함정 및 해안 시설에 설치된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서만 탐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지상 기반 및 함정 장착 레이더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구의 곡률 때문에 해수면의 레이더 시설은 30마일 미만의 범위에서만 적어도 비행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50에서 60마일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본 폭격기 편대가 미군 진지에 탐지되지 않은 채 접근할 상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커버리지의 공백을 이용하여 공격을 조율할 경우 더욱 그러했습니다. 레이더 기구 배치는 이러한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를 10,000에서 15,000피트 사이의 고도에 배치함으로써 미군은 레이더 수평선을 효과적으로 3배 확장했습니다. 12,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는 기구는 최적의 대기 조건에서 120마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여러 개의 기구를 배치하여 중복되는 감시 구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공격 계획자들이 이전에 이용했던 공백을 제거했습니다. 핸더슨 팀이 1943년 4월 솔로몬 제도에서 첫 번째 작전용 기구 네트워크를 가동했을 때 그들은 400마일 이상의 해양을 가로지르는 지속적인 레이더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구들을 배치하기 위한 작전 절차는 신중한 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보통 6에서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지상 승무원들은 먼저 기상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기구 팽창 및 발사 중 지상에서의 풍속은 시속 15마일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팀은 수축된 외피를 준비된 표면에 펼쳤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패드나 정리된 흙바닥 위였습니다. 이는 날카로운 물체가 섬세한 재료를 뚫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소 실린더를 팽창 밸브에 연결하고 외피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팽창은 기구 크기와 사용 가능한 수소 압력에 따라 보통 45에서 60분이 걸렸습니다. 외피가 팽창하는 동안 별도의 승무원이 레이더 탑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마그네트론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수행하고 배터리 충전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탐지 데이터를 지상국으로 전송할 무선 원격 측정 링크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안정화 자이로스코프를 보정하고 모든 기계적 연결이 탑재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외피와 탑재물이 모두 검사를 통과하자 승무원들은 조심스럽게 서스펜션 케이블을 부착했습니다. 여러 부착 지점의 하중을 분산시켜 응력 집중을 방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구를 고정하고 무선 시스템의 백업으로 물리적인 통신 링크를 제공할 강철 테더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발사 자체는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기구 주위에 배치된 승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동시에 고정 지점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기구가 부드럽게 상승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첫 100피트 상승 동안 인원들은 불안정성이나 예상치 못한 표류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조건이 허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면 그들은 전동 윈치에서 테더 케이블을 풀어주며 기구가 계속 상승하도록 했습니다. 작전 고도에 도달하는 데는 보통 12에서 18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내내 지상국 레이더 기술자들은
장비 상태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하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미군은 1943년 봄과 여름 동안 솔로몬 제도 전역에 이 레이더 기구들을 처음 배치했습니다. 해군 정보부는 라바울과 부건빌의 여러 일본군 항공 기지를 파악했습니다. 이 기지들은 과달카날과 툴라기에 있는 미군 진지를 표적으로 삼아 정기적으로 폭격기 편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이 일본군 기지에서 미군 점령 섬까지의 거리는 300에서 500마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항공기 유형과 고도에 따라 일본 항공기에 약 2~3시간의 비행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기구 레이더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전에는 미군이 일본 폭격기가 자신들의 진지에 도착하기 전에 보통 15에서 20분 정도의 경고 시간만 받았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은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고 대공포 승무원이 포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요격 작전을 위한 기회는 거의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기구 레이더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43년 5월 15일 기구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던 관제사들은 과달카날에서 27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라바우를 출발하는 일본 항공기 편대를 탐지했습니다. 레이더 반사판은 약 24대의 항공기가 18,000피트 고도로 비행하며 시속 200마일의 속도로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관제사들은 즉시 핸더슨 비행장의 전투기 비행대대에 통보했습니다. 과달카날 비행장에서 출격한 미국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고도를 높이고 일본군 편대와 목표물 사이에 유리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요격을 준비했습니다. 교전은 과달카날 북서쪽 60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본 폭격기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레이더 데이터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관제사들은 일본군 편대의 폭격기뿐만 아니라 호위 전투기, 일반적으로 미쓰비시 A6M0 항공기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레이더 반사파를 분석하여 기술자들은 적 편대의 대략적인 구성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폭격기와 같은 더 큰 항공기는 단일 엔진 전투기보다 더 강한 레이더 에코를 생성했습니다. 개별 반사파 사이의 간격은 편대 구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미군 사령관들이 더 나은 전술적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투입할지,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호위가 제한적인 폭격기 위주의 편대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정면 공격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호위 전투기가 있는 편대에 대해서는 미국 조종사들이 폭격기를 보호막에서 분리하도록 설계된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보 장교들은 미국 탐지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점차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이러한 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격률은 1943년 3월에 약 30%에서 같은 해 7월에는 7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폭격기 승무원들은 미국 전투기들이 최적의 고도와 위치에서 요격을 위해 자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기습 우위를 점한 여러 임무 이후 일본 지휘관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편대들에게 경로, 고도 및 시간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벌룬 레이더 네트워크는 매우 광범위한 탐지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탐지를 피하려면 비행 경로가 너무 우회적이었고 연료 소모가 막대해졌습니다. 1943년 늦여름, 일본 정찰기들은 미국 레이더 벌룬 몇 개를 촬영했습니다. 도쿄의 분석가들은 이 사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벌룬이 레이더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또한 작동 고도 또한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술자들은 처음에 이러한 시스템이 달성할 수 있는 탐지 범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벌룬이 레이더 범위를 30에서 40마일 정도 확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확장 거리가 100마일 이상이라는 사실은 일본 정보부가 포획된 문서와 격추된 미국 항공 승무원의 신문 등 여러 출처에서 정확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취합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몇 가지 대응책을 시도했습니다. 전투기들은 벌룬이 배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특별히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무인 플랫폼을 격추하고 탐지 범위의 틈을 만들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벌룬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표적이었습니다. 벌룬은 총격을 받았을 때 치명적으로 파괴될 만한 견고한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총알은 단순히 외피를 통과하여 수소가 천천히 새는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벌룬 하나는 하강할 만큼 충분한 수소를 잃기 전에 기관총 사격으로 수십 발의 명중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벌룬 공격은 일본 전투기들이 고도를 높이는데 연료를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투 방향을 감소시켰습니다. 미국 지휘관들은 종종 알려진 벌룬 위치 근처에 전투기 순찰대를 배치하여 이러한 공격을 시도하는 일본 항공기들을 매복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또한 레이더 시스템을 재밍하거나 교란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벌룬 레이더는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작자들은 일본군이 재밍 장비를 효과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주파수를 자주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레이더가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펄스 에코 탐지 방식은 더욱 정교한 지상 기반 시스템에 효과적일 수 있는 많은 전자 방해책에 저항력이 있었습니다. 벌룬은 단순히 무선 펄스를 전송하고 에코를 수신했습니다. 재민은 이러한 에코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신호를 방송해야 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전력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공기들은 효과적인 레이더 재민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내 발전기가 없었습니다. 벌룬 레이더 시스템의 기술적 진화는 1943년을 넘어 194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모든 주요 구성 요소에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여 작동 시간이 72시간에서 거의 일주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벌룬 회수 및 재발사 작업의 빈도를 줄였습니다. 또한 작동 효율성을 개선하고 일본 정찰기에 대한 벌룬 위치의 노출을 감소시켰습니다. 수신기 회로 설계의 개선을 통해 레이더 감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유리한 조건에서 탐지 범위를 추가로 20마일 확장했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된 단열재를 사용하여 가열 전력 요구 사항을 30% 줄였습니다. 이는 배터리 수명을 더욱 연장했습니다. 제조 역량 또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초기 레이더 벌룬 시스템은 연구실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수작업으로 제작했습니다. 1943년 중반까지 생산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시설로 이전되었습니다. 구시어의 에크런 공장은 벌룬 외피 제조를 위한 전체 생산 라인을 전담했습니다. 1943년 9월까지 한 달에 최대 60개를 생산했습니다. 뉴저지주 캠든에 있는 라디오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공장은 레이더 전자 장치 조립품을 제조했습니다. 1943년 늦게까지 한 달에 40개의 생산율을 달성했습니다. 해군연구소는 배치 전에 각 완성된 시스템을 인증하는 품질 관리 및 테스트 시설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산업 규모의 생산은 해군이 태평양 전역에 걸쳐 벌룬 레이더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솔로몬 제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군은 작전이 서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중부 태평양 전역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벌룬 레이더 네트워크를 배치했습니다. 1943년 11월 길버트 제도 작전 동안 벌룬 레이더는 타라와 환초와 막힌 환초 주변에 조기 경보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타라와의 일본 수비대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셜 제도에 기반을 둔 일본 해군 폭격기들은 침공 동안 미국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벌룬 레이더는 150마일을 초과하는 거리에서 이 접근하는 편대들을 탐지했습니다. 이는 일본 폭격기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미국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들이 요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44년 초 콰잘레인과 애니웨토크 작전에서도 유사한 배치가 지원되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는 작전 경험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악천후는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시속 50마일을 초과하는 풍속을 가진 열대성 폭풍은 조작자들이 벌룬을 회수하여 손실을 방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기간 동안 레이더 커버리지는 본질적인 범위 제한이 있는 재래식 함상 및 지상 기반 시스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번개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벌룬은 전형적인 폭풍 구름 고도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지만 강력한 열대성 노우는 가끔 고고도에 도달하는 전기 방전을 발생시켰습니다. 몇몇 벌룬은 번개에 맞아 전자부품이 복구 불능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결국 접지된 금속 프레임워크와 서지 억제 회로를 포함하는 번개 보호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날씨 관련 손실을 줄였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지보수 요구사항은 초기 추정치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열대 태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외피 재료가 온대 기후 테스트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열화되었습니다. 벌룬은 예상했던 3주가 아닌 보통 11에서 14일 작동 후에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혹독한 해양 환경은 보호 코팅과 밀폐된 외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을 부식시켰습니다. 바람에 실려 벌룬 고도까지 올라간 염분 비말은 회로 기판을 가로질러 전도성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락과 부품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지보수 승무원들은 개선된 밀 봉제와 희생, 부식 방지 장치를 포함한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고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력 훈련은 또 다른 중요한 과제를 나타냈습니다. 벌룬 레이더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이전의 해군 인력 명단에서 흔하지 않았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레이더 원리, 무선 통신, 기상학 및 기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해군은 버지니아주 노퍽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전문 훈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8주에서 12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원리와 실제 현장 경험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졸업생들은 레이더 기술자로 평가받았고 태평양 전역의 작전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1944년 중반까지 약 2,000명의 훈련된 인력이 전역에 걸쳐 벌룬 레이더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일본 군부의 벌룬 레이더 위협 평가는 1944년 내내 진화했습니다. 전쟁 후 포획된 문서들은 대본연기 확장된 레이더 탐지 범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악화되는 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44년 8월의 한 평가에서는 미국 레이더 벌룬이 장거리 폭격기 작전에서 기습의 요소를 본질적으로 제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서는 레이더 탐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야간 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항법의 어려움과 폭격 정확도 감소를 포함한 다른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말입니다. 일본 항공 승무원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이전에 목표에 도달하고 임무를 완료할 합리적인 가능성을 누렸던 폭격기 조종사들은 이제 고도에 배치되어 기다리는 미국 전투기들에게 요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 지휘관들이 레이더 범위의 틈을 예측하거나 벌룬을 착륙시킬 수 있는 기상 조건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면서 임무 계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률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미국 조작자들은 한계 상황에서도 탐지 범위를 유지하고 일본의 전술적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벌룬 자산을 신속하게 재배치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미국 폭격기 작전 또한 벌룬 레이더 배치로부터 이점을 얻었습니다. B-그룹 다스트 리버레이터와 B-15소 미첼 폭격기들은 일본 진지에 대한 공습을 수행하면서 레이더 조작자들과 협력하여 일본 전투기들이 탐지된 지역으로 비행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벌룬 네트워크는 효과적으로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아군 항공기와 적군 항공기를 분리하여 미국 폭격기들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전투기 저항에 직면할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중부 태평양 캠페인 전반에 걸쳐 폭격기 생존율과 임무 성공률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벌룬 레이더 시스템의 기술적 정교함은 1945년까지 계속 발전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개선된 마그네트론 설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각도 분해능과 편대 내 개별 항공기를 구별하는 향상된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은하연 전극을 사용하는 새로운 배터리 화학은 이전 납산 설계보다 30%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작동 시간을 일주일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벌룬 외피 재료는 자외선 분해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새로운 폴리머 혼합물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수명을 3주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초기 태평양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레이더 기술 개발에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벌룬 레이더 프로그램은 또한 감시 시스템에 대한 전후 군사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탐지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레이더 센서를 고고도에 배치하는 개념은 레이더를 장착한 더글레어스 AD 스카이 레이더와 같은 공중 조기 경보 항공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군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내내 경량 레이더 설계 및 전력 관리에 대해 배운 교훈을 함상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벌룬 레이더 작전은 효과적인 감시 네트워크가 다중 센서의 통합, 중앙 집중식 데이터 처리, 그리고 전술 지휘관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냉전 동안 개발된 반자동 지상 환경 네트워크를 포함한 후기 방공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풍선 레이더 생산을 위해 개발된 제조 기술은 군사 전자 장비 생산 전반에 응용되었습니다. 무게 감소 및 부품 소형화에 대한 강조는 항공기 및 소형 선박에 설치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 설계 방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자장비를 가혹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밀봉하는 기술은 정글, 사막, 그리고 북극 환경에 배치된 장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러 계약업체가 생산한 부품으로 완전한 시스템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산업적 조정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군사조달 관행을 형성하는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풍선 레이더가 태평양 전선에서 만들어낸 전략적 변화는 작전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1943년 1사분기에는 풍선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군의 공중 공격은 목표 달성률이 약 45%였습니다. 이는 폭탄의 목표물 명중이나 효과적인 요격 없이 목표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비율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 4사분기에는 광범위한 풍선 배치 이후였습니다. 이 성공률은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임무당 일본군의 손실은 평균 2대에서 3대의 항공기에서 8대 이상의 항공기로 증가했습니다.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일관되게 전술적 우위를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아군의 고도와 위치가 유리한 상태에서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는 이러한 작전 역학의 변화로부터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하반기 동안 숙련된 조종사와 항공기의 소모는 재건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역량을 침식했습니다. 일본의 연료 부족이 신참 조종사에게 할당할 수 있는 비행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적군이 일본군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전하는 것은
일본군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작전 성능을 더욱 저하시켰습니다. 1944년 초에 이르러 일본 지휘관들은 미군 점령지에 대한 공중 작전을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값비싼 노력으로 점점 더 인식했습니다. 풍선 레이더 프로그램은 군사기술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원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센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전술적 그리고 전략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대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투 효율성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둘째, 비교적 단순한 기술을 혁신적으로 적용하면 불균형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선 레이더 시스템은 혁명적인 새로운 물리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역량을 창의적으로 통합했을 뿐입니다. 셋째, 제조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풍선 시스템을 대량 생산하고 광대한 해양 거리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필적할 수 없는 산업 역량을 반영했습니다. 핸더슨과 그의 팀이 시스템에 구축한 환경 적응성은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 장비는 실험실 테스트 중 겪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풍선에 장착된 장비는 극심한 온도, 습도, 염분 스프레이, 자외선 노출, 기계적 진동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설계의 모든 측면에 도전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아닌 몇 주 단위의 작동 수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실제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엔지니어링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신속하게 반복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피드백을 개선된 설계에 통합했습니다. 이로써 수년이 아닌 수개월 내에 생산에 도달했습니다. 개발 과정의 협력적인 특성 또한 강조할 만합니다. 풍선 레이더는 항공학, 전기공학, 화학, 기상학, 그리고 수많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기여를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필요한 모든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군연구소는 이 분산된 노력을 조정했습니다. 이들은 사양을 확립하고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완전한 시스템이 작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했습니다. 산업 파트너들은 성능 표준을 유지하면서 실험실 시제품을 제조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했습니다. 훈련 조직은 인력이 배치된 시스템을 작동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이러한 분산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미군 기술 프로그램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풍선 레이더의 유사는 즉각적인 전술적 영향을 넘어섭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전이 정보 우위에 점점 더 의존한다는 초기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적군이 유사한 지식을 가지기 전에 적의 위치와 의도를 아는 것은 비대칭적 이점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전투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이 원칙은 태평양의 풍선 레이더 프로그램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냉전 기간 내내 군사적 사고의 핵심이 되었고 현대 국방 계획에도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위성, 정찰기, 그리고 다른 감시 플랫폼들은 핸더슨의 풍선 장착 레이더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들은 능력과 정교한 면에서 확장되었지만 동일한 기본 기능을 수행합니다. 풍선 시스템의 휴대성 그리고 신속한 배치 특성 또한 군사물류 사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정된 레이더 시설은 건설에 몇 달이 걸렸으며 군사작전이 진전됨에 따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풍선 레이더는 며칠 만에 배치되었고 징역하는 병력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전선이 이동함에 따라 레이더 커버리지가 계속 유효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현대 군사 계획은 원정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고정 인프라로 전 세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풍선 레이더 프로그램은 정교한 능력이 광범위한 연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초기에 입증했습니다. 1943년 태평양 상공으로 솟아오른 그 풍선들은 레이더 장비 그 이상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수천 가지 설계 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엔지니어들의 축적된 전문 지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열대 환경의 고고도 작전이라는 특정 과제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례 없는 규모로 동원된 산업 역량을 대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술 혁신을 전력 증강 요소로 평가하는 철학적 접근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들은 일본군의 기습 이점을 제거했습니다. 게스 그리고 미국 지휘관들에게 전투기들을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배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태평양의 공중전을 변화시켰습니다. 태평양 상공은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작전적, 전략적,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본 계획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